안녕하세요. 지금 원래는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초대하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아직 구글 측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일부 이메일 도메인을 초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장 2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신청한 지가 학교 구글 클래스룸 신청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청남 사이버에 수업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그 채팅 아이콘 있거든요. 거기다 메모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제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거기 하셔서 카톡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글 클래스룸 되면은 초대가 갈 거고요. 그때까지는 그 채팅창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할 거냐면 제가 그 기생충 영화 거기서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조주의 의미론을 아셔야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그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그 의미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보시면 학습 이론이나 아니면은 뭐 질적 연구도 그렇고 원래는 저희가 티칭 앤 러닝 교사 역할만 머물기보다 이제 현직에 나가시면 연구 방법론이 왜 중요하냐면 실천만 하시면 안 된대요. 이론을 알고 실천하자. 그래서 theory based practice라는 말을 프레이리라는 분이죠. 브라질 교육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억압받은 자의 페다고지 오브 더 오프레스드라는 책 쓰신 분. 그분이 알고 하는 실천, theory based practice를 프락시스라고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법론을 아셔야 하는 이유가 실천에서 이론을 길어 올리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라운디드 시어리도 이제 할 건데요. 보시면 학습 이론의 구성주의, 행동주의도 존재론, 인식론, 그래서 티칭 앤 러닝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은 용어인데 이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이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죠. 그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그 양반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는 두 가지 표현이 랭귀지 게임이라는 겁니다. 언어 게임.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인데 미술 시간의 사과는 정물의 대상, 그리기의 대상이 되고 과학 시간에 뉴턴에게 사과는요. 만류 인력에 거기서 이제 그런 의미를 띠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샐러드 만든다 그러면 또 사과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단어가 사용되는 독특한 언어 게임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철학 용어도 서구 형이상학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그 말했죠? 서구가 저희도 이제 수입 학문이니까 물론 저희에게도 뭐 노자 사상에서 해체주의가 발견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패권주의 그래서 이제 영어로 사고조차도 때로는 뭐 영어로 사고하는 부분도 있죠. 저희도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번역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언어 게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representation 가지고 때로는 재현으로 그러니까 present를 다시 한 번이니까 이제 재수 할 때 그 재자처럼 그 재현이라고 그러고 그게 인식론적으로는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물을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표상. 그러니까는 상이 이미지거든요. 그 인상 좋다. 초상화 그린다라고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래서 표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representative 그러면은 정치학적으로 가면 그 누군가의 뜻을 대변한다. 대신한다,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생충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조주의 인식론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푸코 에피스테메도 언젠가 한 시간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게 리얼러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게 존재론이죠. 온토가 being이라 그랬잖아요. 라틴어 어근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이 있으면 그걸 안다 모른다. 밖에 뭔가가 사물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미지화해서 지식화해서 알아낸 거죠. 그거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인식도 용어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인식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딱 볼 때 얼른 딱 들어오는 거는 센스 데이터죠. 감각 자료 또는 감각 데이터. 그래서 그거는 감각이라 그럽니다. 감각. 그러니까 오감, 육감 이렇게 보고 듣고 뭐 촉감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거는 감각이죠. 센세이션이라고 하시는 거 있죠. 감각하면 그러면 제가 인식이잖아요. 인식은 이미 의미화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지각이에요. perception 그래서 여기 perception 있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는 감각과 인식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요거를 뭔가 이렇게 센스 데이터, 센세이션이 있으면 커그니션은 이미 인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인지심리학에서는 인지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있고 인식이 있으면 그 사이에 지각, 퍼셉션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우리는 그러면 이해했다라는 건 뭐냐면 개념으로 탁 덮어 씌운 거예요. 이게 좀 골치가 아프죠. 다시 볼게요. 컨셉이라는 개념 자체가 컨이 together고요. 셉트가 캡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순이도 있고 영희도 있고 뭐 저기 민희도 있고 민지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 걷어내고 개개의 특수성을 죽여버리고 그거를 여자라는 개념으로 잡아 낚아챈 거거든요. 보편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철학에서는 사물을 죽여야 개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특수성, 그 물질성을 가지고는 개념으로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과학이 전부 그겁니다. 과학은 고도에 추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상학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뛰쳐나온 게 현상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도로 추상화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과학에서 물 그러면 H2O잖아요. 근데 지금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과학시간, 수업시간 맥락을 빼고는 아무도 물을 H2O로 인식하지 않죠. 마시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그래서 현상학은 현상 그대로 보자. 생활 속의 그 의미, 자연과학처럼 고도로 추상한 거 말고 그래서 현상학이 이제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 부분이고요. 근데 인식 방법이 제가 지금 아주 무식하게 뭐 객관, 주관, 현상학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건너뛰시고 요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실제론, 관념론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헷갈리는 게 관념론, 인식론 할 때도 존재의 관점이냐 이게 조금 헷갈리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뵀을 때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 있다 없다라는 거 하고요.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있다 없다라는 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 있고 그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는 웹캠, 카메라 라는 사물이 있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인식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이제 제 얼굴이 비치는 그 웹캠, 웹카메라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인식이 다른 관점에서 있으면 고양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왜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 미군들이 헬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옛날 코카콜라 병 있죠. 그걸 떨어뜨렸는데 이 양반들은 코카콜라 병을 몰라요. 부시맨들은. 그래서 뭐라고 인식할까요? 그게 존재와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모든 철학은 그 니체를 못 벗어나거든요. 뭐 신은 죽었다라고 한 양반 있죠. 니체 철학의 재해석이고 재탕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그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인식은 관점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스펙티비즘. 퍼스펙티브 아시죠? 퍼스펙트. 이렇게
프로스펙트 그럼 미리 보는 거고 퍼스펙트, 퍼스펙티비즘이라 그래서 이거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철학에서는 관점주의고요. 놀랍게도 이게 원근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근법은 모든 사람들이 2차원 평면에 3차원을 옮겨 놓다 보니까 원근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거리 개념. 깊숙한 멀고 가까움을 3차원을 2차원 평면에 옮겨 놓는 건데 원근법으로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원근법이 자리 잡은 게 근대입니다. 근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술이나 그쪽에서 다시 찾아보시고 그래서 니체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식은 관점주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저기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 코로나 발원지가 어디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말이 많죠. 중국은 미군들이 갖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이제 중국 외부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발원지가 우한 아니냐 거기서 먼저 시작됐으니까 거기가 기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다른 또 관점도 나오고 있죠. 이태리에서 이유모를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미 우한 이전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내려놓으시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knowing, knowledge, 인식, cognition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요. 보시면 존재 입장에서 진짜 존재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500년 인류의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래요. 플라톤 아시죠? 동굴의 우화, 이데아 말한 사람. 플라톤은 정말 존재하는 거는 이데아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다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라는 이데아의 카피인 거죠. 카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맨날 그렇게 비유하는데 여자라는 정말 아이디어란 지금은 이게 이데아라는 의미가 오염됐죠. 타락했다 그러죠. 아이디얼 이렇게 한낱 관념에 불과한 이렇게 쓰는데 플라톤 시대에는 이데아가 최고였어요. 그게 원본이었고 그게 본향이었고 그게 진짜였던 거죠. 대문자 I 해서 이데라고 쓰는 거예요. 이데아. 그러면 여자라는 이데아를 우리는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대요. 분유. 애기 먹는 분유가 아니고요. 나눌 분자에 가질 유자, 유가 있을 유자가 동사로 쓰여서 소유하다.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아주 빨간, 아주 예쁜 빨강의 이데아가 있고요. 그 이데아를 주변에 보면 빨간색의 이제 디그리나 색도나 명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색채나 그런 게. 그거는 이제 걔네는 빨강의 이데아를 나름대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한번 보세요. 플라톤 이데아는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관념론에 들어가고요. 인식론적 관점에서도 관념론에 들어가죠.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면 이데아가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고 봤어요. 반대로 물질이 진짜 존재하는 거다가 뭐예요? 존재론에서. 그게 유물론이에요. 막스의 유물론. 무슨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거꾸로인가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결정하나요?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인식의 관점에서 관념론은 뭐라 그러냐면 관념, 우리 의식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식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 의식 바깥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판단이 어려우니까 모르는 거, 표상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게 관념론이에요. 인식론 입장에서는. 근데 인식 입장에서 유물론은 뭘까요? 인식 바깥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지만 네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얼른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 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관념론인데도 존재론적 관념론이냐 인식론적 관념론이냐 그리고 똑같은 유물론인데도 존재론적 유물론이냐 인식론적 유물론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로크 아시죠? 존 로크 테이블라 라자 얘기한 사람. 아이들은 텅 빈 백지와 같다 라고 얘기한 사람 있죠. 그 양반은 뭐라 그랬냐면 인식 바깥에 있긴 있는데 두 개로 나뉜다고. 1차적인 거는 형태 있죠. 뭐 이렇게 동그랗다, 네모다, 이렇게 뭐 크다, 작다 이런 거고 1차 성질과 2차 성질로 나눴어요. 근데 1차 성질은 리얼리즘, 인식 밖에 있는 거예요. 실제론. 근데 2차 성질은 뭐냐면 예쁘다,
뭐 있죠. 뭐 빨갛다 아니면은 뭐 아름답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2차적인 거라서 주관적인 거라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념론 또는 유물론이라고 할 때도 존재론적 측면이냐 인식론적 측면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칸트가 선생님들이 학습이론 그러면은 이제 구성주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였어요. 칸트. 그래서 원래는 그 의미론이 뭐였냐면요. 객관적 의미론, 그래서 지시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진리 대응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떠올린 거하고 밖에 있는 사물하고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아니 그때 아직 말이 없죠. 요게 이제 지시이론이에요. 눈이 온다 그럼 눈은 눈인 거예요. 요게 지시이론이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그게 아니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칸트가. 그래서 그걸 주관적 인식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각자 의미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오성 또는 도식을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스키마, 쉐마라고 저희 왜 저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 글이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칸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2가지의 도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분량,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질, 있다 없다 뭐 얼마나 있다 그런 거 긍정 부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 A는 B다. 그 다음에 if then 하고 얘기하는 거. 뭐뭐 이거나 뭐뭐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양상, 뭐뭐일 수 있다. 뭐는 뭐다. 반드시 뭐뭐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4개에 대해서 각각 3개씩. 그래서 12가지 판단 형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이 넣어줬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관적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상학적 인식론 요거는 현상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이제 칸트 뭐 규정적 판단력, 반상적 판단력 이런 거는 다음에 뵙고 말씀드리고 후설의 현상학적 의미론이 왜 나왔냐면 자연과학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른 말로 파지티비즘. 우리가 안다라는 건 뭐냐면 실증주의는 딱 2가지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 객관적 인식론이죠. 밖에 있으니까 경험론. 또 하나는 뭐예요? 합리론. 그때 말씀드렸죠. 미리 알고 있는 그 옳은 이론으로부터 디덕션, 연역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죽나 안 죽나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지켜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요. 기존의 사례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얘가 사람이죠. 그럼 얘도 죽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귀납과 연역, 거꾸로 말하면요. 경험론과 합리론. 다르게 말해볼게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기존에 알려진 거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아는 게 있어요. 그 2가지. 그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상학, 그게 이제 자연과학이었어요. 자연과학이 너무나 득세를 하니까 이제 후설이 현상학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설이 이제 반론을 들었던 거는, 반박을 했던 거는 너무나 자연과학적 세계로 가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경험하기 이전의 생활세계, 우리 인식,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태도, 여기 이제 객관적 실제론이에요. 있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가 뭔데요?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눈에 실제로 다 이렇게 명증하게 머릿속에 딱 보여지게 뚜렷하게 소통할 수 있게 그 명증성이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 생각하는 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고도의 추상화로 가버렸다는 거죠. 객관이라는 이름 하에. 근데 이제 객관, 애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고도로 추상하고 객관으로 가버리면 과학을 모두가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도로 추상화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꽃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수학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보시면
생활세계 인식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이것도 이제 그 어느 지평에서 보느냐.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오죠. 똑같은 지우개인데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인식하실 때도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게슈탈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희 왜 저기 형태라는 말이죠. 원래는 게슈탈트라는 말이 독일어 말이고 원래는 형태라는 의미잖아요. 여기 이 그림 되게 유명하죠. 어떤 지평에서 이렇게 보면은 토끼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오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근접샷으로 이렇게 밀접해서 보면은 이게 그 애기하는 엄마 보이고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윤곽으로 지평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할아버지 얼굴 보이죠. 이렇게 귀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게 게슈탈트입니다. 요게 뭐냐면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어느 지평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 호라이존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평이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세장 그림도 나오고 그리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서 뒷샹의 변기도 나오죠. 이게 화장실에 가 있으면 다르죠. 근데 이게 미술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감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시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변기가 있어도 작품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지평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은 의미 구성이다. 각자 서 있는 지평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져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보가 있어요. 후설이 현상학의 그 처음에 현상학을 창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하이데거가 책을 써가지고 선생님 후설에게 바친다는데 후설이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미 인식한다. 이 의미를 구성한다. 이해한다. 이거 다 뭐예요? 이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할 때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저기 구조주의 하려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소실의 구조주의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저희가 스님들이랑 저랑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말이 먼저예요? 문자가 먼저예요? 그럼 똑같은 텍스트를 읽는데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스님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죠.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의미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는 의미 구성의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 해석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 존재가 개입되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독도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이 보는 위안부에 대한 의미 구성,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보는 위안부에 대한 의미 구성 다르죠? 왜요? 보세요.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게 현상학이죠. 각자 서 있는 지평에 따라서. 근데 하이데거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해는 이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 속에는 나의 존재 체험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존재 체험이 나의 역사죠.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역사로 길들여져 있잖아요. 역사는 저희의 맥락이에요. 제 피부고 제 몸이고 저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국가가 주입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저희는 이제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코드를 주입받았다라고 이제 푸코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사물이었어요. 이게 실증주의예요. 그러니까 돌은 돌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칸트가 각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후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의미를 구성하는 거라고. 서 있는 지평 위에서. 의미 구성.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보려면 이렇게 각자의 이제 주관적인 판단은 좀 내려놓고 본질 직관 뭐 이렇게 하면서 의미 길어낸 의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후설이 현상학을 그 제자인 수석 제자인 하이데거가 현상학은 곧 해석학이다 이렇게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후설이 이제 그 하이데거가 스승에게 헌정한 책을 집어 던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데거의 혁명이라 그래요. 현상학에서. 왜냐하면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체가
앞서갔죠. 훨씬 전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인식은 이미 관점주의다. 퍼스펙티비즘. 각자의 관점에서 본다. 뭐가 달라져요? 실증주의는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화성 아니면은 뭐 태양계 행성, 태양에 대한 인식, 저희는 왜 과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 과학의 지식이죠. 이게 뭐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성주의를 지나서 현상학을 지나서 하이데거까지 와버리면, 니체의 관점주의까지 와버리면 정말로 상대주의로 가버려요. 인식은 다 달라요. 다원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금 어떠세요? 하나의 리얼리티에 대해서 인식이 얼마나 달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저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다 다르죠. 예, 관점주의다. 그리고 그 인식은 이미 해석이고 그 해석 속에는 우리의 존재가 들어가 있다고요.